자, 제 7강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그 분석 사례, 상담 사례 계속 가볼게요. 자, 주택 임대차에 있어 법인의 대항력, 요게 또 많이 또 혼란스러우신가 봐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렇게 임대차보호법은 두 종류의 법이 있죠. 근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요, 그 발효 당시부터 인적 범위가 자연인과 법인이었습니다. 우리 자연인은 뭐예요? 이제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이거를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이라는 거는 무슨 주식회사 이런 것들 있죠. 유한회사, 뭐 조합 이런 것들. 실제의 실체는 없지만 하나의 인격을 우리 민법이 규정한 부여한 이런 사람을 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무슨 주식회사 이래도 법인도 당연히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를 받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처음에는 자연인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줬습니다.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얼마 전에 주택에 대해서도 일부,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 법인에 대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줬죠. 자, 질문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인은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이게 2013년 8월에 법이 고시가 됐고요. 그 발효, 효력이 발생한 거, 시행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에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직원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공이 2014년 1월 2일, 왜냐하면 다음 날 0시니까요. 그 전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는 이 법이 발효되지 않았고요. 발효된 날이 1월 1일이니까 결국에 대항력이라는 거는 그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 걸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어떤 법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LH가 있죠. 그죠? LH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그래서 LH가 주택을 임차합니다. LH가 돈을 꿔줘서 요 영세의 무주택 세대주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요. LH가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거기서 LH가 지정한 그 영세민이 입주를 하는 겁니다. 자,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이건 뭐예요? 점유와 주민등록이니까 대항요건을 갖췄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항요건을 갖췄을 때는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 다음날 0시부터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그래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좀 작고 중간급의 기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법으로 중소기업이다 아니다라는 거는 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요거는 직원들, 뭐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사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관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요것도 직원한테 거주비를 지원해 주는 법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해 줘가지고 직원이 지원받은 자금을 갖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법인이 임차인이 아닌 거죠. 그거는 임대차 계약은 직원과 임대인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회사와, 그러니까 법인과 직원과는 또 어떤 금전 대여대차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케이스가 아니고요. 법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한 겁니다. 법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역시 대항력권을 갖췄을 때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런 규정입니다. 자, 요 법인에 근데 요 규정이 언제 발효가 됐냐? 아까 질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요 보면요. 2014년 1월 1일 시행됐는데요.
시행 부칙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우리 법 규정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법 규정은 토시 하나도 바꿔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확대 해석해도 안 되고요. 임의 해석해도 안 돼요. 그냥 토시 그대로 국어학적 의미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부칙 제3조 보면요. 중소기업 법인의 대항력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 페이지에서 봤던 거 있죠. 어떤 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선정자가 들어가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그 규정입니다. 그 규정은요. 이 법 시행 당시 언제입니다. 2014년 1월 1일 그죠? 시행 당시에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한다.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 적용의 의미를요. 법 그대로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항 요건을 갖춘 직원이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죠? 그대로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적용합니다. 이게 그때 단서로서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물건을 그 주택에 대해서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국어학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요.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12년 6월 1일입니다. 그러면 이 법 시행 전이죠. 2014년 1월 1일 날 법이 시행이 됐으니까 2012년 6월 1일 날 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 직원이 대항 요건을 갖췄습니다. 자, 이거는 2014년 1월 1일 법 시행 당시에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죠. 그죠? 근데 이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적용의 내용은 뭐예요? 직원이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법인이 갖는 대항력의 발생 시점은 언제예요? 효력 발생 시점은 2012년 6월 2일 0시입니다. 0시. 많은 분들이 이거를 혼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아니 이때는 법이 없었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니까 그때 이 법 시행 당시에 존속 중인 임대차도 적용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이미 대항 요건을 갖춘 사람도 4월 1일부로 대항 요건을 갖춘 걸로 봐준다는 그 의미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 아닙니다. 이 법 시행 당시부터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한다. 적용하는 내용은 뭐냐고요. 직원이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 내용을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2014년도에 발효됐지만 이 법인은 2012년 6월 2일 새벽 0시에 대항력을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은 단서 규정으로 이 법 시행 전에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따라서 2013년 6월 1일 역시 이 법 시행 전입니다. 시행 전에 국민은행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 법인의 대항력이 비록 12년 6월 2일 0시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근저당권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임대차는 낙찰자한테 인수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법인의 대항력이 14년 1월 2일 날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나중에 가서 틀려져요. 자, 볼게요.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2012년 6월 1일 날 법인의 직원이 대항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2014년 6월 1일 날 국민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한 게 아니라 가압류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 경우 한번 보자고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부터 존속 중인 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법인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을 해요? 요거하고 똑같이 2012년 6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이 법 시행 전에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가압류는 물건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요 법인의 대항력은 2012년 6월 2일 날 발생을 했고요. 이 가압류에게도 앞섭니다. 가압류는 13년 6월 1일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경매 사건의 그 입찰하여 낙찰을 받게 되면은 요 법인의 임대차는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물론 요 법인이 확정일자까지 받아뒀다라고 한다면 배당을 받아 가겠지만요. 배당을 못 받는다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2012년 6월 1일 날 법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나요?
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안 찍어줬을 거예요. 근데 확정일자라는 거는 반드시 동사무소에서만 받는 건 아니에요. 등기소에 가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확정일자를 찍어줍니다. 확정일자의 의미는 임차인한테 대항력을 부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확정일자가 아니고요. 공공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확정일자 2012년 6월 1일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날짜에 그러한 내용의 문서가 사실상 존재했다라고 입증하는 도장이에요. 그게 우리 사문서, 임대차 계약서는 사문서니까 오늘 임대차 계약서를 집주인하고 짜고 쓰면서 5년 전, 10년 전으로 소급해서 쓸 수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 일자에다가 그냥 연도수만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권리를 행사를 할 때 그것까지 다 인정을 해줄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적어도 그 날짜, 확정일자에는 그 문서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확정일자거든요. 그 확정일자를 임대차보호법이 인용해서 쓰는 겁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라는 개념이 새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면은 이때 당시에는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또 전입신고도 못하기 때문에 법인은 직접 전입신고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찍어주세요 그러면 안 찍어줬을 겁니다. 당연히. 근데 법인의 대표이사님이 조금 법 공부를 하신 분, 똑똑하신 분이라 등기소 가서 확정일자 받아주세요 했으면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때는 법인은 주임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일자에 대해서 거의 다 생각을 안 했던 거는 실무적인 얘기고요. 법리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2012년 6월 1일 대항력권, 그 다음에 2013년 6월 1일 국민은행이 권리 설정을 했는데 하나는 근저당권, 물건이고 하나는 가압류, 물건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시행부 측에서 그 경과조치는 선순위로 시행 전에 물건을 취득한 자한테만 대항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낙찰받아도 인수가 안 되지만 이 경우는 낙찰받으면 인수가 됩니다. 이게 2014년 1월 2일 날 대항력이 발생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많은 분들이 오해를 법 시행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는 걸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법인이 2014년 1월 2일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 걸로 본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늦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늦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인수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그냥 소급해서 대항요건을 갖춘 날에 대항력 발생한 거고요. 다만 선순위 물건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분리해서 좀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볼게요. 2012년 6월 1일 법인의 사항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2012년 6월 2일 0시에 또 대항력 발생했죠. 근데 국민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이때는 2014년 6월 1일입니다. 근데 이 법 시행 전에 물건을 취득한 채권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근데 시행 후에 물건 취득했잖아요. 그죠? 요거는 당연히 대항할 수 있고요. 요것도 법인의 임차권이 국민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자한테 임대차의 부담이 승계됩니다. 이렇게 좀 끊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아니 결국에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선순위 채권자한테 대항을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엔 법인의 대항력이 요날 발생한 건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의미 있습니다. 이게 물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건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항력 발생 시점은 분명히 법 시행 전이라고 하더라도 대항력권을 갖춘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임대차의 목적이 채권 회수에 있는 경우 요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라는 거는 임차권 대항력 임차권이 성립한 시점이 한참 후순이라고 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선순위 채권자들보다 일정 금액까지는 제일 먼저 배당을 받죠. 그래서 이게 실무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요. 하나 갖고 있는데 이제 채무 초과가 상태가 돼가지고 경매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곧 경매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친구야 우리 집에 4천만 원에 전세 사는 걸로 가라라고 그러죠. 우리 실무적으로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자 그래놓고 전입신고하고요. 또 점유도 갖춰야 되니까 나중에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실제로 이사도 합니다. 그렇게 돼서 경매가 개시되면 요거는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대항력을 갖췄다고 한다면 당연히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곧 경매 나올 거는 소유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허위 임차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허위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실제로 전입신고를 했고 실제로 들어와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허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그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자, 소액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한 목적이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받을 돈을 담보하기 위해요. 받을 돈이 있습니다. 내가 저 친구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주택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해줘 요구했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등기부등본을 딱 보여주면서 야 지분 5억인데 저당권 얼마 뭐 가압류 얼마 그 압류 얼마 뭐 얼마 해가지고 이미 7억이 잡혀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한 푼도 배당을 못 받겠죠. 이럴 때 선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집주인에게 받을 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액 임차인의 어떤 실체를 만든 경우라면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제대로 배운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한테 인정한 권리는 소액 임대차 최우선 변제권만 있는 건 아니죠. 대항력도 있고 또 우선 변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도 있잖아요. 그것도 같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왜 이것만 인정을 안 해주고 요거는 인정을 해주나요? 이겁니다. 요거는 간단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런 경우에 채권 회수 목적으로 임대차의 실체를 만든 경우에 임대차의 실체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당연히 인정이 안 되는데 최우선 변제권은 부정이 됩니다. 요거는 당연히 부정이 되고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부정되는 거 아니냐. 임대차의 목적 자체가 채권 회수에 있었다고 한다면. 근데 취지를 보자고요. 그렇게 채권 회수 목적으로 임대차의 실체를 만든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취지는요. 소액 임차인의 경우 그 임대차 보증금이 비록 소액이죠. 소액이니까 최우선 변제 받는 거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임차인에게는 큰 재산이죠. 그죠? 큰 재산이고 적어도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소액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임차인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나중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후순위인데 배당은 먼저 받아가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어떤 그 자기의 이익을 해함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저당권자를 해하더라도 요 소액 임차인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 취지에서 출발한 게 최우선 변제권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당연히 부정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얘기가 다릅니다. 자, 대항력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았다고 볼게요. 그래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같이 취득했다고 볼게요. 자, 대항력을 먼저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요 임차인이 목적 자체가 채권 회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저당권자한테는 불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이미 전입신고,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었잖아요. 세대 열람 다 해서 선순위로 소유자 아닌 자가 전입신고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임차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도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한 거기 때문에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먼저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불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뒤집힌 경우는 어떠냐고요? 먼저 그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근저당권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대항력을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 없죠. 그죠? 이 선순위 저당권자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도 어차피 저당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한테 배당이 다 되고 남는 재원이 있을 때 그때 임차인한테 배당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요 임대차를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한테 불축의 피해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나 다 받고 남는 재원으로 얘 주는 건데 내 돈만 다 받았으면 됐지 남는 돈 누구 주든 나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먼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먼저 취득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그대로 인정해줘도 불축의 피해 발생하지 않고요.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나중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그대로 인정해주더라도 불축의 피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는 취지,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이거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에 실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이 중요한데 주거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다 인정이 되고요. 주거 목적이 아니라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인정해주고 다만 최우선변제권만 부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